요술부채. 글 배효정, 그림 이다연. 훈민출판사. 오랜 옛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신기한 요술부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어요. 그때 숲을 지나가던 나무꾼이 부채를 주었어요. 웬 부채가 산속에 떨어져 있지? 마침 더웠는데 잘 됐군. 나무꾼은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먼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얼굴을 더듬더듬 만져보던 나무꾼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코가 길다랗게 늘어나 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무꾼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집어들었어요. 안 되겠어. 파란 부채로 한번 붙여봐야지. 그러고는 열심히 부채질을 하였어요. 파란 부채로 붙이자 신기하게도 코가 다시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부채로군. 나무꾼은 지게도 팽개치고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왔어요. 옳지. 아내에게 부채를 좀 붙여볼까? 나무꾼은 아내의 얼굴에 빨간 부채를 들이대고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의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다음에는 파란 부채로 살살 붙였어요. 아내의 코가 쑥쑥 줄어들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이건 요술부채야. 나무꾼은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아내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돌아왔어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어? 나무꾼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모두들 부잣집 잔치집에 갔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은근히 화가 났어요. 가난한 나무꾼이라고 무시를 하는군.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부잣집은 여기저기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어요. 나무꾼은 한가운데 앉아있는 주인 영감의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어요. 더우실 텐데 제가 부채질 좀 해드릴까요? 그러게나.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주인 영감의 코가 쭉쭉 커졌죠. 나무꾼은 얼른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마을에는 부잣집 영감이 끙끙 앓아누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용한 의원들도 무슨 병인지를 모른대. 영감님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준다지 뭐야. 사람들은 쑥덕쑥덕 소문을 주고받았어요. 나무꾼의 귀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죠. 하하하, 이제 내가 나서볼까?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고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부잣집 영감은 소문대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나무꾼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을 고쳐드리면 정말 많은 돈을 주실 거죠?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네가 병을 고칠 수 있겠나? 부잣집 영감은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제 말대로만 하세요. 눈을 꼭 감으세요. 나무꾼은 영감이 눈을 감은 사이에 파란 부채를 꺼내 영감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영감의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병이 씻은 듯이 나은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나무꾼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이제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겠구나.
나무꾼은 더 이상 나무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하루하루 게으름만 피우다 보니 나무꾼은 슬슬 심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뒹굴뒹굴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빨간 부채는 코를 얼마나 길어지게 할까? 옳지! 한번 붙여보면 알겠군. 나무꾼은 무릎을 탁 치며 싱긋 웃었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을 했어요. 코는 자꾸만 길어져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마침내 코가 구름을 뚫고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까지 이르렀죠. 마침 정원을 산책하고 있던 옥황상제가 그만 코에 발뿌리가 걸려 와락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고의한 놈 같으니라고! 옥황상제는 나무꾼의 코를 발견하고는 화를 버럭 냈어요. 여봐라! 나무꾼의 코를 기둥에 묶어두어라! 옥황상제는 언짢은 얼굴로 선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선녀는 나무꾼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으야! 무슨 일이지? 내 코가 왜 아플까? 나무꾼은 빨간 부채의 부채질을 얼른 멈췄어요. 이제 그만 원래대로 돌아와야겠다.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어 코에 대고 붙였죠.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런데 부채질을 하자 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이 둥실둥실 하늘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다시 선녀를 불렀어요. 이제 그 녀석도 혼쭐이 났을 테니 그만 코를 풀어주어라. 선녀는 나무꾼의 묶인 코를 살살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하늘 위에 둥실 떠있던 나무꾼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나무꾼 살려!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멸치의 꿈. 글 조항록, 그림 신지원, 훈민출판사. 옛날 아주 먼 옛날 맑고 깊고 푸른 동쪽 바다에 비늘이 반짝거리는 멸치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멸치는 꿈을 꾸었어요. 그거 참 알쏭달쏭한 꿈이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멸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에게 꿈풀이를 부탁해볼까? 멸치는 바닷속을 꼬물꼬물 헤엄쳐 다니며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내 꿈 좀 풀어줄 수 있겠니? 어떤 꿈인데?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멸치의 꿈에 대해 아무도 선뜻 설명하지 못했지요. 멸치는 서해에 사는 망둥이가 꿈풀이를 잘한다는 소문을 문득 떠올렸어요. 맞아, 망둥이라면 알 수 있을 거야. 잠깐 와달라고 편지를 써야지. 멸치는 또박또박 편지를 쓰고 친구 가자미에게 부탁했어요. 가자미야, 이 편지를 망둥이한테 전해줄래? 나는 몸이 약해서 멀리 못 가거든. 좋아, 내가 금방 다녀올게. 가자미도 꿈풀이가 궁금했던 터라 당장 편지를 들고 떠났어요. 휙휙 동해를 헤엄치고 휙휙 남해를 지나 서해로 갔어요. 아주 먼 길이었죠. 마침내 가자미는 망둥이를 만났어요. 제 친구 멸치가 보내는 편지랍니다. 멸치의 편지를 읽고 난 망둥이는 가자미를 따라 길을 나섰어요. 망둥이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망둥이가 도착하자 멸치는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배가 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멸치는 새콤달콤하고 짭짤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내왔어요. 망둥이는 냠냠 쩝쩝 식사를 했죠. 그런데 멸치는 자기 대신 먼 길을 다녀온 가자미에게는 본척 만척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알쏭달쏭한 꿈을 꾸셨다고요? 망둥이가 멸치에게 물었어요. 네네. 제 몸이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다가 갑자기 땅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둥둥 실려가더니 몸이 뜨거워졌다 또 금방 추워졌다. 그러지 뭡니까? 망둥이는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멸치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자미도 바짝 다가와 귀를 기울였죠. 망둥이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멸치님. 곧 용이 되실 꿈이네요. 용이 될 꿈이라고요? 망둥이의 말에 멸치는 깜짝 놀랐어요. 멸치가 용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괴상한 일 아니겠어요? 망둥이는 신바람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간다는 것은 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땅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것은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말이지요. 어디로 둥둥 실려간다는 것은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망둥이의 꿈풀이에 멸치는 으쓱으쓱 하더니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몸이 뜨거워졌다가 금세 덜덜덜 추워지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용이 날씨를 마음대로 움직여 덥게도 하고 춥게도 한다는 뜻이죠. 멸치는 기분이 몹시 좋아 망둥이에게 계속 술을 주었어요. 망둥이와 멸치가 하하호호 즐거워하자 가자미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서해까지 가서 망둥이를 데려왔는데 이런 푸대접이라니. 심술이 난 가자미는 멸치에게 소리쳤어요. 큰 위험이 닥칠 꿈인데 무슨 용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용이 된다니까. 샘이 나서 그래? 멸치가 펄펄 뛰자 가자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네 꿈은 네가 낚시에 걸린다는 뜻이야. 멸치는 덜컥 겁이 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자미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 가자미는 큰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생각해봐. 네가 낚싯바늘을 콱 물면 어부가 낚싯대를 휙 낚아채 네 몸이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겠지. 그럼 어부는 너를 낚싯바늘에서 빼내서 그물 속에 툭 던질 거야. 그런 다음 너는 둥둥 옮겨져서 뜨거운 가마솥에서 푹푹 삶아진 다음 추운 바닷가에서 꾸덕꾸덕 말려질 테지. 어떠냐, 멸치야? 그러니까 앞으로 몸조심이나 해. 멸치는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넌 정말 심술쟁이야. 내가 용이 된다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니? 그러자 가자미가 꾹 참고 있던 말을 줄줄 쏟아냈어요. 너는 번지르르 말만 잘하는 망둥이만 좋고 너를 위해 쓴 나는 보이지도 않니, 멍청아? 뭐야? 멍청이라고?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휙 쏠렸죠. 내 눈 어떡해? 아이고 무서워라. 마침 지나가던 꼴뚜기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제 눈을 뽑아 엉덩이 뒤에 감추었어요. 꼴뚜기 꼴 좀 봐. 꼴뚜기를 보고 메기는 크게 웃다가 입이 귀까지 쭉 찢어졌죠. 그것을 본 병원은 놀라 입을 움켜쥐었다가 뭉툭한 주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바닷속에 크고 작고 길고 짧은 물고기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답니다. 백일홍, 글 김연애, 그림 신지원, 훈민출판사. 백일홍은 새색시의 족두리 모양을 한 예쁜 꽃이에요. 100일 동안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백일홍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먼 옛날, 평화롭던 어느 바닷가 마을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큰일일세. 도대체 고기를 못 잡은 게 벌써 며칠인가? 그러게 말이야. 파도가 거세니 바다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사나운 이무기가 저렇게 파도를 일으킨다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침내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제물로 처녀를 바치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동네 처녀들이 모두 모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아휴, 나는 안 뽑혔어. 다행이야. 나도 아니야. 제비를 뽑고 난 처녀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바로 이무기의 제물로 뽑힌 처녀였죠. 그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용감하고 칼솜씨가 뛰어난 훌륭한 청년이었죠. 당신을 이무기에게 바칠 수는 없소.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무기를 물리치고 당신을 구해내겠소. 안 돼요. 당신마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해요? 처녀가 간곡히 말렸지만 청년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었어요. 처녀는 혼자 배에 탄 채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이 처녀를 드릴 테니 제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북을 치며 제사를 올렸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배를 몰고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녀를 구하러 가는 청년이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거야. 갑자기 파도가 크게 요동치더니 물 위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뱃머리에 선 처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꼭 감았어요. 이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살펴 주세요. 이무기가 입을 쩍 벌리고 처녀를 삼키려고 하였어요. 그때 청년이 칼을 휘두르며 이무기에게 소리쳤어요. 이놈아! 네 상대는 바로 나다! 이 칼을 받아라! 겁도 없는 녀석이군. 목숨에 아깝지도 않느냐? 화가 난 이무기가 청년을 향해 사납게 헤엄쳐갔어요. 제발 도련님을 굽어 살펴주세요. 처녀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처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청년의 칼이 이무기의 목에 깊숙이 박혔어요. 으아! 이무기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무기가 죽었다!
이무기가 죽었어! 용감한 청년이 이무기를 물리쳤어!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용감한 청년과 처녀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이제야 이무기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바다에 또 다른 이무기가 나타났어요. 지난번 이무기보다 훨씬 사나운 놈이었죠.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마을 앞까지 바닷물을 쏟아부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말겠어.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걱정을 하고 있자 청년이 나서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무기를 물리치고도 오겠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년을 말렸어요. 이번에 나타난 이무기는 더 사납대요. 이무기를 물리쳐야 우리 마을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꼭 이무기를 물리치고 오리다. 그때 결혼식을 올립시다. 청년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면 배에 흰색 돛을 달고, 물리치지 못하면 빨간색 돛을 달고 오겠소. 이튿날 청년이 혼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자 바닷속에서 이무기가 첨벙 나타났어요. 네 놈이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원수로구나. 이무기가 이를 갈며 청년을 향해 펄쩍 뛰어올랐어요. 청년도 칼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어요. 드디어 청년의 칼이 번쩍 빛나는 순간 이무기가 털썩 쓰러졌어요. 이때 이무기에 붉은 피가 튀어 흰색 돛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한편 처녀는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예쁘게 단장을 한 채 날마다 바닷가에 서서 청년을 기다렸어요. 하느님, 제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이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저 멀리 배가 나타났어요. 도련님! 도련님이 돌아오시는구나! 처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처녀는 너무 놀라 몸이 돌처럼 굳고 말았어요. 배에는 빨간색 돛이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이를 어쩌나, 도련님이 돌아가셨구나. 깊은 슬픔에 빠져 흐느껴 울던 처녀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청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배를 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청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게, 정말 장하구먼. 제 아내가 될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청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붉은 돛을 달고 오는 자네의 배를 보고 그만. 네? 뭐라고요? 청년은 이무기와 정신없이 싸우느라 이무기의 피로 돛이 붉게 물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돛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청년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청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처녀를 묻어주었어요. 그 뒤 처녀의 무덤에서는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족두리 모양을 한 그 붉은 꽃은 100일 동안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도깨비와 개암. 글 신현배, 그림 정기성, 훈민출판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입속만 차릴 줄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착하고 부지런하며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동생은 땀을 뚝뚝 흘리며 나무를 베어 지게 위에 툭툭 얹었어요. 아유, 힘들다. 잠시 쉬었다 할까?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동생은 바닥에 널려있는 개암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알이 굵고 좋은걸?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정신없이 개암을 주워 담았어요.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이제 슬슬 집으로 가볼까? 동생은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났어요. 우르릉 쿵쾅!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낡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옳지! 저 집에서 비를 좀 피해야겠군. 초가집은 무너질 것처럼 낡고 허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생은 집안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계세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더듬더듬 방에 들어가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졸립지? 하품이 연거푸 쏟아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왔어요. 동생은 짚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청했어요. 깜빡 잠이 들 무렵에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주인이 돌아왔구나. 혹시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아닐까? 동생은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었어요. 동생은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니, 저것은... 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방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으쓱 우리는 용감한 도깨비 형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깨비들은 방에 빙 둘러앉았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픈걸? 오늘은 뭘 먹을까?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해봐. 너는 고소한 닭고기, 나는 구수한 고구마, 나는 맛있는 떡. 도깨비들이 음식 이름을 줄줄이 말하자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닭고기 나와라 뚝딱, 고구마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음식들이 튀어나왔어요.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까? 도깨비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겠다. 닭다리를 참 맛있게도 뜯어먹네. 동생은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네. 개암이라도 꺼내 먹어야지. 동생은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개암 깨무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동생은 개암 한 개를 더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집이 무너진다. 어서 달아나.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앞다투어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도깨비들이 모두 다 사라진 모양이군. 동생은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도깨비들이 놓고 간 도깨비 방망이가 있지 뭐예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어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살 수 있었지요.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자 배가 살살 아팠어요. 겨우 개암두알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단 말이지. 형은 동생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숲속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형이 다락방에 숨어있는 동안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때다! 형은 개암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다락방에 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이놈! 우리 방망이를 또 훔치러 왔지? 도깨비들은 형을 밤새도록 두들겼어요. 욕심쟁이 형은 동틀 무렵에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